경고등이 켜졌습니다. MLS 최고 권위의 기관이 직접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2025 시즌 LAFC는 손흥민으로 시작해 손흥민으로 끝났습니다. 구단 선정 명장면 30%가 그의 이름을 달았습니다. 올해의 골로 선정된 데뷔골, 밴쿠버전 극적인 프리킥, 모두 손흥민이었습니다. 부안가와 함께 65골 중 39골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MLS 사무국이 2026 시즌 각 팀의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LAFC를 향한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볼 점유와 전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어 이 부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야 했고 공격수가 전개까지 떠안았습니다. 천재를 고립시키는 시스템. 이것이 LAFC의 현주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포츠 기자 루카스 베넷입니다. LAFC를 취재하며 2025 시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팀의 올 시즌은 손흥민으로 시작해 손흥민으로 끝났습니다. 구단이 발표한 2025 시즌 최고의 순간 톱 10을 분석했습니다. 총 10개의 장면 중 3개가 손흥민의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30%였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에게 이 정도로 집중된 하이라이트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6위는 손흥민의 영입 그 자체를 뽑았더군요. 지난 8월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미국 무대에 상륙한 손흥민. 공식 발표 전부터 경기장 전광판에 그의 도착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구단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5위는 드니 부안가와의 조합이었습니다. 흥부 듀오로 불린 두 선수는 함께 발을 맞춘 지 불과 6주 만에 18골을 합작했습니다. 리그 최다 연속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팀이 거둔 9승 2무 4패의 성적 뒤에는 15경기에서 25골 8도움을 만들어낸 두 공격수의 압도적인 화력이 있었습니다. 2위는 플레이오프였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서부 컨퍼런스 중결승전. 0대2로 뒤진 절망적인 상황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손흥민의 발끝이었습니다. 추격골에 이어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환상적인 프리킥 동점골. 승부차기 끝에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구단은 이 득점이 손흥민의 가치를 증명하는 확실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따로 있었습니다. FC 댈러스를 상대로 터뜨린 데뷔골이었습니다. 이 골은 2025 AT&T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되며 시즌 최고의 명장면으로 기록됐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도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선수단 체질을 바꾼 존재라고 찬사를 보냈더군요. 그냥 훈련할 때부터 다르다는 평가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경우 가끔 흐트러지기도 하는데 손흥민은 늘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숫자도 손흥민의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 MLS컵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3골 1도움을 더해 총 13경기 12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68 9분당 공격 포인트 1개를 기록한 이 수치는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효율이었습니다. 경기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LAFC의 성적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9골, 올해의 골로 선정된 데뷔골, 부안가와 함께 만든 파괴적인 조합, 이 모든 것이 레이프시를 설명하는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 선수에게 이렇게 집중된 팀이 과연 건강한 팀일까요? 저는 시즌 내내 이 의문을 품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대단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팀 전체로 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이야기는 숫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LAFC는 2025 정규 시즌에서 총 69골을 기록했습니다.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를 통틀어 30개 팀 중 네 번째로 많은 득점이었습니다.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60골 중 39골을 단 두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였습니다. 60%가 넘는 득점을 두 명이 책임진 것이었습니다. 득점 분산도를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정규 시즌에서 9골을 넣었습니다. 부안가는 26골을 터뜨렸습니다. 메시에 이어 득점 2위였습니다. 두 선수를 합치면 35골이었고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하면 39골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합쳐서 26골을 넣었습니다. 이 구조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공격수들이 골을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득점원이 풍부한 팀이 아니라 전술이 부재한 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그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도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LAFC의 문제는 공격 자원이 아니라 그들을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화려한 개인 능력을 뒷받침할 조직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위험 신호였습니다. 두 선수 중 한 명이라도 부진하거나 부상당하면 팀 전체 공격력이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정규 시즌 막판 부안가가 컨디션 난조를 겪었을 때 LAFC의 승점 획득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상대 팀들은 LAFC를 분석하며 명확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만 막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선수를 집중 마크하고 그들이 달릴 공간을 차단하면 LAFC 공격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제3의 득점원이 필요했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 추가 득점이 나와야 했고 다른 공격수들도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의 합산 득점이 26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빠른 전환과 개인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장면은 많았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빼앗으면 즉시 손흥민이나 부안객에 롱볼이 날아갔습니다. 두 선수의 스피드와 개인기로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수비 블록을 낮게 깔고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짧은 패스를 연결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템포를 조절하고 창의적인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없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에게만 의존하는 전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처럼 강팀들과 붙는 무대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이 방식이 통했습니다.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두 선수의 개인 능력만으로도 승점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는 달랐습니다. 모든 팀이 철저히 준비하고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LAFC의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두 선수를 막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밴쿠버와의 중결승이 그 증거였습니다. 손흥민이 2골을 넣었지만 팀은 졌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손흥민에게 양질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탈락했습니다. 65골이라는 숫자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술적 빈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5 시즌 LAFC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전술적 빈곤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MLS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말입니다. 지난 24일 발표된 2026 시즌 구단별 휴가철 위시리스트, 각 팀이 보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에게는 세르히오 부스케츠를 대체할 중원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짚었고, 오스틴 FC에게는 공격 전개의 창의성 강화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게는 지정 선수 반등을, 내슈빌 SC에게는 핵심 공격수 조력자 영입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LAFC를 향한 사무국의 평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스타는 많지만 이들을 연결할 구조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공격의 화려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페널티 박스 안으로의 패스 횟수가 리그 10위에 그쳤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볼 점유와 전개 능력 강화, 사무국이 제시한 LAFC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단순히 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공을 소유하고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박스를 조직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공격 자원의 질은 뛰어났지만 조직은 부족했다는 평가였습니다.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장면이 잦았고 미드필드에서 체계적으로 공격을 설계하는 모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빠른 전환과 롱볼, 그리고 손흥민과 부안가의 개인기. 이것이 LAFC 공격의 전부였습니다. 상대 팀들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비 블록을 낮게 깔고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는 전술로 대응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달릴 공간을 주지 않으면 LAFC의 공격은 현저히 둔해졌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밴쿠버가 정확히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부족했던 것은 선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부족했고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창의적인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없었습니다. 현재 LAFC 미드필더진은 수비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무국은 새 감독 아래서 공격 지역에서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스타의 숫자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이 있고 부안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스타들을 연결해줄 구조였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고 템포를 조절하며
손흥민과 부안가를 더 높은 위치에서 더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전개 방식이었습니다. 사무국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LAFC의 다음 단계는 볼 점유와 패스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개인기가 아니라 견고한 시스템. 그것이 2026 시즌 LAFC가 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시스템 부재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경기장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까지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격수는 본래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골을 넣기 위한 최적의 자리는 전반기였습니다. 그러나 LAFC 경기를 보면 손흥민은 자주 중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드필더가 전진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면 공격수가 직접 내려와 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가지고 다시 전방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중 작업이었습니다. 공격수의 결정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개 과정까지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정규 시즌 중반 이후 이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상대가 중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더욱 심했습니다. LAFC 미드필더진이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손흥민이 직접 내려와 탈출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볼을 받아 드리블로 돌파하거나 측면으로 연결하거나 다시 뒤로 돌리는 플레이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공이 오지 않으면 골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전방에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팀이 공격을 풀어나가려면 누군가는 중원에서 공을 받아야 했고 그 역할을 손흥민이 떠맡았습니다. 부안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시작하지만 중앙까지 내려와 공을 받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두 공격수가 동시에 중원까지 내려오면 전방은 텅 비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전진하려면 시간이 걸렸고 상대는 그 사이 수비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이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밴쿠버와의 준결승 경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정확한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제가 센 것만 해도 15번이 넘었습니다. 공격수가 하프라인에서 15번 이상 공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상황에서도 2골을 넣었습니다. 추격골과 프리킥 동점골이었습니다. 놀라운 개인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팀은 승부차기에서 졌고 시즌은 끝났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의 이동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발표된 수치는 아니었지만 추정치로는 11km를 넘었습니다. 공격수로서는 상당히 많은 거리였습니다. 전방에서만 뛰었다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원까지 내려와 공을 받고 다시 전방으로 달려가는 과정이 반복되며 거리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공격수가 전개까지 책임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체력 소모가 컸고 결정적인 순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공격수가 중원에 내려와 있으면 전방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매체들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을 극찬하면서도 그가 너무 많은 역할을 떠안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온 나라를 숨죽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런 선수에게 전개까지 맡기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미드필더진이 공을 안정적으로 전방까지 운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전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패스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손흥민의 진짜 가치인 결정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 시즌에도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면 손흥민의 에너지는 낭비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은 또다시 우승과 거리가 멀어질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6일 LAFC는 마크 도스 산토스를 세 번째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독일로 돌아간 자리였습니다. 도스 산토스는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LAFC 초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이후 2022년부터는 수석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4시즌 동안 팀과 함께하며 2022년 MLS컵, 2022년 서포터스 실드, 2024년 US 오픈컵 등 총 3개의 트로피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LAFC의 성공 역사를 함께 쓴 인물이었습니다. 존 토링턴 회장은 선임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LAFC 정체성과 문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클럽에 대한 애정도 대단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젊은 유망주부터 경험 많은 베테랑까지 선수단 전원의 신뢰와 지지를 얻었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내부 승격을 통한 안정성. 이것이 구단이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면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팀 문화를 파악하고 선수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스 산토스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선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항상 장점만은 아니었습니다. 노스 산토스의 과거 감독 경력을 살펴봤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2년 반 동안 지휘봉을 잡았지만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꾸준히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 검증된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글로벌 매체 골닷컴은 그에게 평점 B-를 매기며 성적은 엇갈린다고 분석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과거 MLS에서 이미 감독직을 수행했지만 뚜렷한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21일 공개된 구단 공식 유튜브 인터뷰에서 도스 산토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팀에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마크 델가도, 티모시 틸만, 라이언, 홀링스 헤드, 위고 요리스 등 이미 훌륭한 선수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특정 선수만 강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팀에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초점은 팀 전체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수를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원칙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LAFC에 필요한 것은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확실한 무기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두 선수에게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공격 전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구체적인 답이 필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중요하다는 원칙만 되풀이한다면 지난 시즌과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야 할 것이고 부안가는 고립될 것이며 팀은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축구를 반복할 것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가 LAFC 문화를 잘 안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 속에는 지난 시즌의 한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 체제에서 만들어진 전술적 빈곤을 도스 산토스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밴쿠버와의 중결승 패배 후 도스 산토스는 선수들에게 다음 시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오고 더 중요해져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방향성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법론의 부재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합류 후 단 6주 만에 17골을 합작했다는 화려한 기록.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함께한 15경기에서 25골 8도움을 만들어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경기당 1.67골을 책임진 셈이었습니다. 놀라운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동시에 팀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지나친 의존이었습니다. 공격 부담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 구조였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기여도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건강한 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중원과 2선에서 이들을 지원할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었고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과 부안가가 직접 공을 받으러 내려오거나 측면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창의적인 전개보다는 빠른 전환과 개인 기량에 기대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빼앗으면 즉시 롱볼이 날아갔습니다. 손흥민이나 부안가가 그 공을 받아 개인 돌파로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효과적일 때도 있었지만 상대가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면 무력해졌습니다. 조직적인 공격 전개가 부족했습니다. 짧은 패스를 연결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드물었습니다. 미드필더진이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횟수 자체가 적었습니다. 안전한 백패스나 측면 전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체력 소모도 문제였습니다. 두 선수는 공격뿐 아니라 수비 가담까지 해야 했습니다. 역습 상황을 제외하면 항상 수적 열세였기 때문에 공을 빼앗기면 즉시 뒤로 돌아와 수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공격수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수비하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두 선수의 컨디션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손흥민은 13경기를 소화하며 12골4 도움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몇 경기에서는 눈에 띄게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가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위력적이었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부진하면 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대체할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중결승이 그 증거였습니다. 밴쿠버는 손흥민과 부안가를 집중 마크했습니다. 두 선수를 막으면 LAFC 공격이 멈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략이 통했습니다. 손흥민이 2골을 넣었지만 팀은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기회 자체가 두 선수에게만 집중됐습니다. 나머지 공격수들은 볼 터치 횟수가 현저히 적었고 슈팅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MLS 사무국이 지적한 리그 12위라는 수치는 바로 이를 의미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공격을 전개해 박스 안까지 공을 운반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개인의 돌패만 의존했기 때문에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구조로는 더 이상 우승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명의 천재가 있다고 해서 우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천재들을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했고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미드필더진이 공격 전개를 책임지고 창의적인 패스를 만들어내며 상황에 따라 득점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6 시즌을 앞두고 구단의 보강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현재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우려는 미국 언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극찬과 함께 LAFC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매체 스포츠오르카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를 전망하며 손흥민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2차전 경기를 A조 분위기를 좌우할 최대 분수령 경기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온 나라를 숨죽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기회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으로 바꾸고 그 능력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수라는 극찬이었습니다. 골문과 거리가 멀거나 각도가 크지 않더라도 언제든 슈팅이 가능하고 골 결정력 역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평가는 LAFC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13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며 그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골로 선정된 데뷔골과 밴쿠버전, 프리킥 동점골은 정확히 매체가 언급한 능력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LAFC는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단 한 번의 기회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를 보유했다면 그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시스템은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대부분 스스로 만든 기회였습니다. 팀이 조직적으로 찬스를 창출해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장면은 드물었습니다. 중원에서 정교한 패스가 나와 손흥민의 발 앞에 떨어지는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손흥민은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아 직접 돌파하거나 측면에서 고립된 상태로 1대1 돌파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기회를 골로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애초에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포츠 오르카의 극찬은 손흥민 개인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팀 차원에서 극대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시스템 없이 개인기로 버티는 축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였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하며 느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은 공만 잡으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팬들도 손흥민에게 공이 가면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동시에 팀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와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경기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팬들의 함성 크기가 달랐고 상대 수비진의 긴장도가 달랐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팀의 의존도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외에 경기를 풀어갈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부안가가 있었지만 두 선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3의 옵션이 필요했고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LAFC 스쿼드에는 그런 선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의 극찬은 손흥민에게는 영광이었지만 LAFC에게는 숙제였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온 나라를 숨죽이게 만들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팀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도유스 산토스 감독은 훈련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늘 집중력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시스템이 필요했고 조력자가 필요했으며 전술적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극찬하면서도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는 미국 언론의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LAFC는 보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보석을 제대로 세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을 제대로 세팅하는 작업, 그것이 2026 시즌을 앞둔 LAFC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개막전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2월 22일 LA 메모리얼 콜리스에서 인터 마이애미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대결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7만 7,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BMO 스타디움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관심은 뜨겁습니다. 티켓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LS가 원하는 흥행 요소는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두 슈퍼스타의 맞대결, 거대한 경기장, 시즌 개막전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뛰게 만드느냐입니다. 손흥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이미 완성된 팀입니다. 메시를 중심으로 세르히오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 루이스 수아레스가 조화를 이룹니다. 바르셀로나 시절의 호흡을 그대로 MLS로 가져왔습니다. 점유율을 높이고 짧은 패스를 연결하며 메시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LAFC는 다릅니다. 손흥민과 부앙가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드필더진의 전개 능력이 부족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리그 12위에 그칩니다.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축구입니다. 개막전에서 이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메시의 마이애미는 공을 소유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LAFC는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손흥민과 부앙가의 스피드를 활용한 빠른 전환이 무기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점유율을 70% 이상 가져가면 역습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공을 뺏어도 전반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없다면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공격수로서의 위력은 반감됩니다. 이것이 시스템 부재가 가져올 결과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현재 선수들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특정 선수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원칙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술이 필요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공격 루트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천재가 팀에 있다면 이제는 그를 고립시키지 않을 구조를 만들 차례입니다. 혼자서 공을 받으러 내려오고 혼자서 돌파하고 혼자서 슈팅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MLS 사무국은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손흥민과 부앙객에 양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단의 보강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정 선수 자리는 여전히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 있지만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기존 선수들의 발전만을 이야기합니다. 2월 22일 개막전은 곧 다가옵니다. 화려한 무대는 준비됐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스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팀이 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재능이 팀의 시스템으로 승화되지 못한다면 2026 시즌도 2025 시즌의 반복일 뿐입니다. 손흥민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팀이 준비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루카스 베넷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LAFC의 2025 시즌은 손흥민으로 시작해 손흥민으로 끝났습니다. 13경기 12골 4도움, 부앙가와 함께 만든 39골. 화려한 숫자 뒤에는 전술적 빈곤이 숨어 있었습니다. MLS 사무국이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패스 리그 12위. 스타는 많지만 연결할 구조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야 했고 공격수가 전개까지 떠안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극찬했지만 질문도 던졌습니다. 팀은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2월 22일 메시의 마이애미가 기다립니다. 손흥민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팀이 준비될 차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재미있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